12억짜리 건물, 매달 통장에 찍히던 월세 1,000만 원. 친구들은 야, 이제 인생 끝판왕이네 라며 부러워했고 아내는 이제 좀 쉬면서 살자고 웃었습니다. 박철수 씨, 30년을 한 직장에서 버티고 나서야 손에 쥔 결과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남들처럼 나도 좀 편안하게 살아도 되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믿었습니다. 건물 하나 있으면 노후는 끝, 월세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세상이 조금 바뀐다 해도 부동산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고 박 씨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들고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녁 한 끼를 대충 때우며 카드를 긁으면서도 손이 잠시 멈칫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12억짜리 건물 있다면서요. 누나한테는 3억을 해주셨으면서 저에겐 그것도 못 해주시는 거예요? 통장에는 6억 원 가까운 손실만이 남았습니다. 한때는 건물주라는 말만 들어도 어깨가 으쓱해졌던 사람이 이제는 노후의 삶 자체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시나요? 퇴직 후 건물 하나만 있으면 걱정 없다. 월세 나오는 노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특별히 무모한 사람도 투기를 일삼던 사람도 아닙니다. 성실하게 남들처럼 그저 조금 더 안정적인 노후를 꿈꿨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의 인생은 이토록 큰 흔들림을 겪게 되었을까요? 무슨 계산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우리가 믿고 있던 노후의 공식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단지 한 명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 50대, 60대, 70대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노후의 안전망, 정말 믿을 만한가? 이제 12억 건물주에서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는 노인으로 그 극적인 변화의 길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은퇴자들의 꿈, 건물주라는 환상. 박철수 씨가 처음부터 건물주의 삶을 꿈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1988년 은행에 입사해 30년 동안 꾸준히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그 시절 은행원이란 직업은 요즘 말로 인생 안정 코스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존중받고 결혼 중매가 줄을 서던 시대였지요. 박 씨는 그 믿음 하나로 가족을 꾸리고 두 아이를 키우며 정년까지 가자라는 생각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50대 중반이 되면서 그는 지쳐갔습니다. 실적 경쟁은 매년 더 거세졌고 명예퇴직 얘기가 흘러나오며 나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몸도 문제였습니다. 당뇨가 찾아오고 혈압약을 챙겨 먹어야 했고 고된 스트레스는 그의 체력과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그 무렵 시대는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임만 가면 부동산 이야기, 뉴스만 켜도 아파트 가격 이야기, 친구들이 만나면 빌딩 얘기가 빠지지 않던 시절이었지요. 야, 강남에 샀던 그 건물 있잖아? 5년 만에 2배 올랐대. 여기 분당은 앞으로 더 오른대. 재개발도 많고.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박 씨 마음속에는 작은 씨앗이 하나씩 심어졌습니다. 그건 불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욕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내와 단풍이 고운 산책길을 걷다가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퇴직하면 월세라도 나오는 곳이 있어야 당신도 나도 조금은 편하게 살지 않겠어? 그 말에 아내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고생한 남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당신이 쉬어야지. 우리도 이제 우리 시간을 좀 찾아야죠. 그렇게 박 씨 부부는 많은 은퇴자들이 꿈꾸던 그 길 위에 올라섰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몽땅 모아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4층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12억짜리 건물, 대출 7억, 금리 2.5%. 그 시절에는 누구나 말했습니다. 건물은 절대 안 떨어져. 월세만 받아도 노후는 편안하지. 박 씨 역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때만 해도 틀린 말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꿈 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삶, 월세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통장, 자식들에게 당당한 부모로서의 자리. 그 꿈은 당시의 박 씨에게 너무도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선택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법칙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행복했던 첫 1년. 자유와 여유의 착각. 퇴직 후 첫 1년, 박철수 씨는 인생에서 가장 느긋하고 풍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놓치지 않았던 아침. 6시 알람이 사라졌고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하지? 라는 달콤한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평일 오전 영화관을 찾고 한적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2시간 넘게 마시며 우리도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구나.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월세는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1층 식당 450만 원, 2층 학원 350만 원, 3층 작은 사무실 200만 원, 총 1000만 원 넘는 금액이 매달 자동으로 입금되던 시절, 박 씨는 그 돈이 평생 유지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면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야, 이제는 출근 안 해도 돼. 틀어박혀 있던 회사를 떠나니 세상이 이렇게 밝아 보인다. 사람들은 웃으며 외쳤습니다. 야, 건물주님, 너는 인생 성공했어. 그 말은 박 씨에게 칭찬이 아니라 확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 선택한 거구나. 이 선택 덕분에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살겠구나. 그 시절 박 씨는 돈보다 시간이 더 귀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유와 착각이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지. 오전 영화관의 편안함도, 동네 산책길의 잔잔함도, 여유로운 커피 한 잔의 시간도 모두 내 노후는 이미 안전하다는 확고한 믿음에서 만들어진 환상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60대 은퇴자들이 비슷한 착각을 합니다. 노후 수입이 생기면 그게 영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건물 하나면 평생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월세가 10년 후에도 같은 금액으로 들어올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이 그렇게 빠르게 변할 거라고 상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느리게, 그러나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박 씨에게 찾아온 따뜻한 1년의 봄날은 실은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기를 두고 행복의 착시라고 부릅니다. 좋아서 웃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조금씩 침몰하고 있는 배 위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박 씨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평온함과 안정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묘합니다. 너무 편안한 순간은 언제나 조용한 경고를 품고 있습니다. 그 경고를 눈치채지 못하면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박철수 씨의 삶도 딱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아주 서서히, 아주 조용히, 서서히 찾아온 위험의 그림자. 행복했던 시간의 끝자락에서 박철수 씨에게 처음 찾아온 균열은 아주 작은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대출 금리 인상 안내. 평소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내용이었지만 그날따라 박 씨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금리는 2.5%에서 3.2%로 조금 올랐네.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앞으로 그의 인생을 얼마나 뒤흔들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석 달 뒤 4.5%, 그 다음 다시 석 달 뒤 5.5%. 대출이 7억이었던 박 씨에게 금리 1% 상승은 그냥 조금 더 내면 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이자만 한 달 320만 원, 여기에 재산세, 관리비, 보험료까지 더하면 500만 원이 훅 빠져나갔습니다. 월세 1천만 원이 들어와도 남는 건 절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박 씨의 마음속에 이상한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수입이 일정했던 사람들에게 지출이 갑자기 불어나면 그 불안은 몇 배로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위기는 늘 혼자 오지 않습니다. 이자가 오른 만큼 월세가 쭉쭉 올라주면 그나마 숨통이 트였겠지만 그때 세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3층 세입자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번 달까지만 운영하고 정리하려고요. 경기가 안 좋아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며 회사를 접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200만 원의 월세가 사라졌습니다. 박 씨의 월 수입은 800만 원으로 줄었고 이자와 각종 비용을 빼면 그의 손에 남는 건 겨우 250만 원 남짓.
부부가 한 달을 살기엔 턱도 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본질은 돈이 줄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박 씨는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임대 문의, 급매, 폐업 정리, 이런 현수막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도 문을 닫았고 10년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월세 좀 내리시면 박 씨가 조심스레 말하자 건물주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월세 내리면 건물값이 떨어질 텐데 그건 더 큰일이야. 박 씨 역시 그 말이 뼛속까지 이해됐습니다. 자신도 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는, 내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 그런 딜레마.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각자의 불운이 아니라 세상의 판 자체가 뒤집히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길을 걷다 만난 30대 청년에게 박 씨는 조심스럽게 빈 공간을 소개했습니다. 200만 원이면 조금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굳이 비싼 상가에 안 들어가요. 배달이 되니까요. SNS로 홍보하면 외진 가게도 충분해요. 그 말이 박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상가의 가치라는 것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집에 돌아와 뉴스를 찾아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쏟아졌습니다. 전국 상가 공실률이 20, 30%, 어떤 지역은 절반 가까운 상가가 비어있다는 보도, 폐업한 자영업자 수 100만 명, 오프라인 상권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 박 씨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알던 세상이 끝나고 있구나. 인생은 그때부터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상권 붕괴의 현실과 시대 변화. 박철수 씨가 위기를 처음 체감한 날, 그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불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가 건물을 둘러싼 환경이 이미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곳곳에서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걸어다니던 동네 거리에는 예전 같으면 보기 힘들던 문구들이 이제는 너무도 흔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임대문에, 급매, 폐업 정리, 그 현수막들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풍경이 아니라 다가올 현실을 미리 알려주는 경고판처럼 보였습니다. 세탁소, 사진관, 문구점, 작은 식당들, 오랫동안 동네를 지켜온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오프라인 가게에서 장사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해진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길모퉁이에서 만난 30대 청년이 요즘은 굳이 상가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고 했던 말이 박 씨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든 배달로 해결하고 쇼핑은 스마트폰으로 하고 카페까지도 외딴 곳, 창고형 공간, 다락방 같은 구석진 자리에서도 충분히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입지 장사 잘 된다, 높은 월세 가능, 이 공식이 늘 맞아떨어졌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입지보다 콘텐츠, 상권보다 온라인, 오프라인보다 배달 플랫폼이 사람들의 선택을 좌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건물의 가치라는 것은 더 이상 예전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어느 날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결정적인 문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서울에 공급된 상가 면적이 중구의 3배에 달합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상권은 온라인 소비 확대로 빠르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박 씨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늘 믿었던 상가의 가치가 지금 세상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구나. 상권은 붕괴되고 있었고 사람들의 소비 습관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고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건물주들의 공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시대의 종말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60대, 70대 은퇴자들이 과거의 부동산 공식만을 믿고 건물 투자를 결정했지만 세상은 이미 온라인 중심으로 완전히 이동해버렸습니다. 박 씨는 그날 노트북 화면 앞에서 한동안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짓누른 건
손해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끝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늦은 시점에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불패는 정말로 끝났구나. 건물주들의 공통된 절망, 박철수 씨가 느끼던 불안과 두려움은 결국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동네를 걷다 보면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하나둘씩 마주하게 되었지요. 어느 날 박 씨는 10년 넘게 슈퍼를 운영하던 사장님이 문을 닫고 떠난 자리 앞을 지나가다가 건물주 최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71세, 오랫동안 그 건물을 지키며 나도 월세로 노후 보내면 되겠지 라고 믿고 살던 분이었습니다. 사모님, 슈퍼도 결국 문을 닫았네요.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최 여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월세 좀 줄여달라고 하길래 해줄까 고민도 했어요. 근데 월세 내리면 건물값 떨어지잖아요. 은행에서 뭐라 할지도 모르고 차라리 공실로 비워두는 게 나아요. 그 말은 박 씨에게 그대로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월세를 내리면 건물의 가치가 흔들리고 그 가치가 흔들리면 대출, 세금, 평가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는 구조. 아프지만 너무 잘 알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이번엔 은행 동기였던 정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퇴직 후 작은 병원 건물을 샀던 사람입니다. 늘 듬직하고 여유롭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건물 앞 벤치에서 담배를 깊이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박 씨가 묻자 정 씨는 씁쓸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1층 치과 말고는 다 비었어요. 월세 450 들어오는데 이자만 350 나갑니다. 세금 빼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이럴 줄은 몰랐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없이 담배 연기만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얼굴만 봐도 나도 똑같아. 그 마음이 그대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그때 박 씨는 처음으로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혼자만 실패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재산만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네 곳곳에서, 은퇴자 모임 곳곳에서, 뉴스 속 통계 곳곳에서 한 시대의 건물주들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건물주라는 말만 들어도 평생 안전판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위험을 떠안은 사람이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60대 건물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장사 잘 되면 세입자 부탁하고 장사 안 되면 건물주가 걱정했는데 지금은 건물주가 더 불안해요.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은 집에서 주문하고 온라인 쇼핑과 배달이 기본이 되면서 상가 건물이라는 자산 자체가 가치 재편의 한복판에 놓였던 것입니다. 박 씨는 그제야 진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였다는 사실을. 그 변화는 어떤 사람에게는 파도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태풍처럼, 그리고 박철수 씨에게는 조용한 균열처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전의 방식으로는 노후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균열, 친구와의 거리, 경제적 여유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체면입니다. 그리고 그 체면이 깨질 때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박철수 씨도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은행 동기 2명과 술자리에 앉았을 때 그는 잠시나마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함께 버텨온 사람들, 그들과의 만남은 늘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너무도 쉽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철수야, 요즘 잘 지내지? 친구가 소주를 따라주며 가볍게 묻는 순간 박 씨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야, 월세만 받아도 바빠 죽겠다 라며 자랑스럽게 웃었겠지요. 하지만 오늘은 그 말이 목구멍에서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뭐 그럭저럭. 그러자 다른 친구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야, 오늘은 건물 주님이 쏘는 거지. 이거 새로 나온 거 한번 먹어보자. 48,000원이래. 박 씨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48,000원. 한때는 화끈하게 계산하며 웃었을 금액이었지만 지금은 숫자 하나하나가 무겁게 다가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소주나 더 시키자. 요즘은 좀 빠듯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의 표정은 아주 짧지만 분명하게 변했습니다. 건물주가 빠듯하다니 그들의 눈빛에는 놀람, 의아함, 그리고 약간의 거리감이 비쳤습니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솔직히 말해봐. 뉴스에도 나오던데, 요즘 건물주들 힘들다던데, 너도 그런 거냐? 다른 친구는 휴대폰 화면을 아래로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금리 저렇게 오르면 대출 많은 건물은 끝장일 텐데. 박 씨는 그제야 자신이 지금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동기들 앞에서 나 힘들다 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신의 오랜 위상, 자존심, 체면, 그 모든 게 깨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잔을 비우듯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야, 너희가 뭘 알아? 지금 팔면 몇 억을 날리는 건데 그걸 쉽게 정리하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 말은 분노라기보다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 감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요. 자리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박철수 씨는 조용히 계산대를 향했습니다. 자기가 먹은 15 영원만 계산하고 말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을 걸으며 박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30년을 같이 지낸 친구들 앞에서조차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가난이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한다고들 합니다. 자존심과 체면으로 버텨온 세월이 길수록 그 무게는 더 크게 인생을 짓누릅니다. 그날 밤 박철수 씨에게 남은 것은 허한 공기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정말 작은 그러나 선명한 생각 하나였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족의 갈등, 아들과의 충돌,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사이가 흔들릴 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친구에게는 조금 덜 보여도 되는 약점들도 가족 앞에서는 숨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는 쉽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박철수 씨의 아내는 평소 남편에게 크게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고생한 남편을 늘 믿고 지지해왔던 사람이지요. 하지만 건물에서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말 한마디에도 서로 예민해지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집에 들어서자 아내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 건물 상황이 어떤 건지 말 좀 해줘요. 그동안 피하고 싶었던 질문이 마침내 정면으로 날아든 순간이었습니다. 박 씨는 한숨을 내쉬며 털어놓았습니다. 공실 하나 생겼고 금리 올라서 이자만 해도 숨이 턱 막혀. 이대로면 매달 200만 원은 적자야. 아내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2천이 넘게 빠진다는 건데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박 씨는 한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걱정했던 마음이 서운함으로 바뀌어 터져 나온 것이었겠지요. 당신도 함께 결정했잖아. 내가 혼자 산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산 것도 아니었어. 말이 끝나자마자 박 씨는 바로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아내가 잘못을 했던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탓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문은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수한테서 연락 왔어요. 결혼한대요. 아들 민수. 아버지에게는 늘 듬직하고 반듯한 아들이었지만 어느새 35살이 되어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직접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결혼하려고 합니다. 박 씨는 축하한다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한 문장에서 그의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전세는 어떻게 도와주실 거죠? 누나는 3억 해주셨잖아요. 저도 그 정도는 해주시는 거죠? 박 씨는 입술이 마르듯 떨렸습니다. 결혼은 축하할 일이었지만 지금 손에 국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조금 안 좋아서 일부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민수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일부요? 아버지 건물 얘기. 제가 장인어른께 얼마나 자랑했는지 아세요? 12억짜리 건물 있다. 아버지 든든하다. 저 그렇게 말했었어요. 박 씨의 가슴을 누르는 돌덩이 같은 말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의지하고
세상 누구보다 지켜주고 싶은 아들이 그날만큼은 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대신 설명하려 했지만 민수의 상처받은 자존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적자면 팔면 되잖아요. 왜 그걸 저한테 떠넘기세요? 왜 저만 예외가 돼야 합니까? 박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돈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를 아들은 아직 잘 모르는 나이였습니다. 민수는 결국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저 알아서 할게요. 현관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는 그날 박철수 씨의 가슴 깊은 곳을 오랫동안 울렸습니다. 노후의 불안보다, 돈의 부족함보다 그 순간 그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아들이 자신을 약한 아버지로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족은 버팀목이지만 때때로 가장 잔인한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그 거울 속에서 박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무너진 꿈, 건물 매각의 순간. 시간은 흘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공실은 채워지지 않았고 금리는 내려갈 기미가 없었으며 부부의 생활비와 건물 유지비는 매달 꾸준히 박 씨의 통장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또 석 달이 지나고 박철수 씨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을 팔아야 한다는 사실이 마치 오래 미루어둔 진실처럼 마침내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다시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까지 생각하십니까? 박 씨는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3억 내리겠습니다. 12억에 샀던 건물. 그가 처음 내린 가격은 9억. 이것이 얼마나 큰 후퇴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다시 중개소로 찾아갔고 가격을 8억 5천까지 낮췄습니다. 그 사이 박 씨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더 짧아지고 마음의 온도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주고받지 않게 되었고 자신보다 연식이 낮은 세입자들 앞에서도 괜스레 작아지는 자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통장에 쌓이는 건 손실뿐이었습니다. 그 손실은 숫자가 아니라 박 씨의 자존감과 노후의 꿈을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7억 5천에 매수하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7억 5천. 박철수 씨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12억에 샀던 건물을 4억 5천 손해를 감수하고 팔아야 하는 상황. 중개 수수료를 빼고 그동안 빠져나간 이자와 세금, 공실 동안 들어간 비용까지 합하면 실제 손실은 무려 6억 가까이 됐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동안 박 씨는 신기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치 오래된 건물을 정리하는 것처럼 차갑고 쓸쓸한 감정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혼자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옛날이라면 기분 좋게 취했겠지만 이날은 이상하게도 술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잔을 입에 털어 넣으며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된 걸까? 정년을 치르고 가족을 위해 살았고 남들처럼 조금 욕심낸 것뿐인데 하지만 그날 박철수 씨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건물 하나를 잃은 게 아니라 30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무너진 순간이라는 것을.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건물은 노후의 든든한 보험이다. 월세는 평생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 모든 믿음이 조용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쩌면 그가 잃은 것은 6억이 아니라 잘못된 확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박 씨의 손에는 결국 건물도, 안정도, 체면도 어느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노후, 현실을 받아들이다. 건물을 팔고 난 뒤 박철수 씨는 한동안 집안을 떠돌며 다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같은 말이 울렸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다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삶은 참 묘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순간 어디선가 아주 작은 문 하나가 열리곤 합니다. 박 씨에게도 그 문은 아주 소박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랜 은행 후배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선배님, 요즘 은퇴자분들 상담 맡아줄 분이 필요한데 경험 있는 분이 거의 없어서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저 작은 제안이었습니다.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 큰 돈은 아니었지만 박 씨는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오랜 시간 익숙했던 금융 업무, 그가 평생 몸으로 익혀온 지식, 그리고 그동안의 실패 경험까지 모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노후 자산 컨설턴트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아니, 건물주까지 해본 분이 왜 이렇게 적은 월급 받고 다시 일하십니까? 그러나 박 씨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이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사무실은 작았지만 박 씨는 매일 오전 9시가 되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를 정리하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담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패담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건물 하나면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변하고 부동산은 절대 안전하지 않더군요. 저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신중하세요. 이런 솔직한 조언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상담을 마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얘기 듣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조금 보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박 씨에게는 과거 어떤 칭찬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가정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사라진 돈, 깨져버린 안전망 때문에 박 씨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못이 아니라 시대가 변한 거였나 봐요. 당신 혼자 짊어질 일 아니었어요. 그 말은 박 씨에게 어떤 위로보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들 민수도 결국 부모에게 너무 의지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고쳐먹고 자신의 힘으로 작은 전셋집을 마련했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저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하고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건물을 잃고 난 뒤 박철수 씨는 오히려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란 재산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건물을 잃었지만 온전히 나답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오랜만에 다시 기지개를 켜는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배워야 할 교훈. 부동산 불패는 끝났다. 박철수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그의 경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 70대 은퇴자들이 똑같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축소판입니다.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건물 하나면 노후는 끝이다. 월세만으로도 평생 살 수 있다. 한 시대를 지배하던 이런 믿음은 이제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자신이 잃은 6억 원보다 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다른 사람들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차분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첫 번째 기준은 나이입니다. 70세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갖고 있어도 세상이 바뀌고 시장이 무너질 때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자산이 이미 충분히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대출 비율. 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리 변동은 폭탄이 되고 수입보다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건물값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샀다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위험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상권의 상태. 이미 상권이 죽어있는 지역이라면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온라인 소비가 중심이 된 지금 오프라인 상권은 과거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가 해당된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반대로 아직 건물 투자를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기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역시 나이입니다. 60대 후반이라면 시작하지 마세요. 대출을 갚을 시간, 금리 변동에 대비할 시간, 무엇보다 변하는 시장을 버틸 시간, 그 어느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째, 대출은 건물 가격의 30% 이하로 그 이상 넘어가는 순간 금리 변동은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10억이 넘는 건물은
재산세, 종부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물주가 된다는 건 월세를 받는 것뿐 아니라 매년 큰 비용을 떠안는 일이기도 합니다. 셋째, 다른 투자처를 먼저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배당주, 채권, 저위험 금융상품들, 수익은 적더라도 원금을 잃지 않는 방식, 노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크게 버는 것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분들에게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서를 지키세요. 내 노후를 먼저 안정시키고 그 다음 자녀를 돕는 겁니다. 자녀에게는 건물보다 현금이 나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꾸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진짜 도움입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부모의 무리는 결국 자녀의 짐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투자 이야기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나온 아주 깊고 묵직한 통찰이 느껴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청년이던 시절의 법칙은 지금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인정해야 새로운 노후가 시작됩니다. 과거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그 변화는 앞으로 더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기준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른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노년, 새로운 품격. 박철수 씨의 이야기는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주해야 할 노후의 현실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그는 6억 원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른의 품격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청년 시절에는 열심히 일하면 승진하고 열심히 모으면 집을 사고 건물 하나 있으면 안정을 얻었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법칙을 따라 노후를 설계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소비 방식이 바뀌었고 상권의 흐름이 뒤집혔고 금리는 예측하기 어렵게 요동치고 자산의 가치 역시 생각보다 불안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법칙으로 노후를 지킬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박철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건 현실입니다. 그 세 가지를 잃지 않는 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이 상담했던 한 노년 부부로부터 이런 감사 문자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얘기 듣고 우리도 무리한 계획을 멈추게 되었어요. 덕분에 큰일 날 뻔한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문자를 읽으며 박철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건물을 잃은 뒤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그 소박한 기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니지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건물주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과거 어떤 재산보다 훨씬 오래 남을 가치이자 새로운 삶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노후라는 단어를 축소된 시간, 줄어든 가능성 혹은 끝자락의 무대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노후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이며 어른으로서의 지혜가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실패했다면 거기서 배우면 됩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품격을 보여줄 때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현실을 인정하고 남은 시간을 더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것. 그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노후의 태도입니다. 박철수 씨의 인생이 말해줍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품격은 지킬 수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건물 투자나 노후 준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서로의 경험을 나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서로를 지켜주는 지혜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